해가 떠오르기 전에 천지는 늘 잠잠하지만 그 잠잠함 아래에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천하 전체가 피곤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곧 다가올 거대한 변화를 기다리는 듯한 공기였다. 동탁이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도읍을 옮긴다는 소문이 천하 곳곳에 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각지의 제후들과 군벌들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기회를 보았으며 어떤 이는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은 생각이 있었다. 이대로 두면 천하는 완전히 무너진다. 그 생각은 처음에는 아주 희미한 내적 저항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문장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동탁을 몰아내야 한다. 그러나 천하의 제후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이익, 서로 다른 욕심, 서로 다른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매우 강한 명분이었다. 그리고 그 명분은 이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번지고 있었다. 동탁은 황제를 능멸했고 도성을 불태웠으며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사적으로 삼았다. 그는 폭군이자 난신적자다. 그러니 그를 토벌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불평이 아니었고 정치적 이상을 말하는 고고한 주장도 아니었다. 그저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낸 시대의 요구였다. 제일 먼저 움직인 이는 원소였다. 원소는 명문가 출신으로 혈통도 좋았고 지방에서도 어느 정도 군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면 누가 앞에 나설 것인가라는 자부심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는 낙양이 불타던 그날 이 소식을 듣고 깊은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분노는 그의 오래된 야망을 불태우는 불씨가 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지금 이 난세를 바로잡는 자가 결국 천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자리에 오르려면 동탁을 누가 치는지를 온 천하가 보게 해야 한다. 원소는 즉각 각지의 제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강렬했다. 동탁이 천자를 능멸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니 그를 토벌하여 나라를 다시 바로잡자. 그러나 단순한 문장 속에는 강한 자극이 숨어 있었다.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천하를 잃는 것은 동탁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제후들은 이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서로 눈치를 보았다.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지, 누가 중심에 서야 하는지, 누가 뒤에서 칼을 맞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그러나 몇몇 제후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다른 이들도 마치 쓰러질까 두려워 서로 잡고 일어나는 사람들처럼 하나 둘씩 움직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이가 공손찬이었다. 그는 북방에서 흉노와 대치하며 강인하게 성장한 무장 출신으로 기병 전력과 군사 운영 능력에서 천하의 이름을 떨치던 인물이었다. 그는 편지를 읽고 즉시 말했다. 공손찬. 이렇게 된 마당에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북방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천하의 적과 싸우는 것이 훨씬 값지다. 그리고 그는 군대를 소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군대는 다른 제후들과 달리 잘 훈련된 기병 중심이었고 병사들의 기세는 누구보다 강했다. 북방에서 수없이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기에 천하가 뒤집힌다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동탁이 천하를 흔든다면 그를 막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한다. 남쪽에서는 유표가 움직였다. 유표는 겉으로는 점잖고 온화한 인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신중하고 계산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동탁이 장안으로 도읍을 옮긴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재빨리 알아챘다.
동탁은 장안을 장악하며 서쪽과 북쪽의 군사적 기반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가 도읍을 옮기면 동쪽과 남쪽 제후들의 발언권은 약해지고 언젠가는 우리를 향해 칼을 돌릴 것이다. 그는 이 생각에 따라 반동탁 연합에 참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다. 한편 황하를 건너 남부로 내려오는 지역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원술이 자신의 군세를 정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술은 원소와 달리 급하고 과격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항상 원소보다 앞서야 한다고 느끼는 인물이었다. 그는 동탁이 낙양을 불태웠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지만 그 분노는 분명히 나라를 위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의 분노는 오히려 이런 것이었다. 동탁 같은 자가 천하를 흔드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지금 나는 원소보다 뒤처질 수 없다. 그의 마음속에서 가장 강한 것은 야망이었고 그 야망은 그를 앞으로 몰아붙였다. 이렇게 각지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제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이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는 인물이 있었다. 바로 유비였다. 유비의 군세는 다른 제후들과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었다. 기껏해야 수백 명에서 천여 명 사이의 사람들 뿐이었고 무기나 장비도 변변치 않았다. 장비는 늘 이런 상황에 대해 불평을 했다. 장비. 세상 사람들이 다 칼을 들고 싸우겠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변변한 군사도 없단 말입니까? 이러고도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관우는 늘 조용히 말했다. 관우. 군세의 크기가 싸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크기가 싸움의 기준이 된다. 우리가 작은 군사라 해서 작은 뜻을 가져야 한다는 법은 없다. 유비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전쟁터와 싸움터를 떠도는 삶이 익숙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변하지 않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다. 백성이 편히 숨쉬며 살게 하는 나라를 지키고 싶다. 그 생각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생각이 있었기에 그는 큰 군대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칼을 잡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유비는 자신의 작고 초라한 군막 안에서 관우와 장비를 불러 말했다. 유비, 지금 천하가 한 목소리로 동탁을 치겠다고 한다. 우리가 크지 않은 군세라 해서 그 뜻에서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반동탁의 깃발 아래 설 것이다. 장비는 이 말을 듣자 크게 웃으며 말했다. 장비, 형님, 이 말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비로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의 이름을 정확히 알게 되었군요. 관우는 눈빛을 조용히 가라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관우, 의로운 싸움에 크고 작은 군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힘을 최대로 쓰면 그 또한 천하의 힘이 됩니다. 그날 이후 유비의 군대는 작지만 활기가 넘쳤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싸움의 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에 흥분했고 처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 희망은 전투를 바꿀 수도 있었다. 그 무렵 연합군의 중심 인물인 원소는 이미 여러 제후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있었다. 사람들은 원소를 중심으로 둥근 탁자에 앉아 각자 의견을 말했다. 어떤 이는 동탁을 정면으로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는 장안으로 몰래 잠입해 동탁의 순회를 제거하자고 제안했다. 또 어떤 이는 동탁의 세력이 강하니 서두르지 말고 먼저 주변 지역부터 압박하자고 했다. 그들의 의견은 복잡하게 엇갈렸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동탁을 치자는 마음만큼은 모두 같았다. 그 회의 후 원소는 홀로 남아 서쪽을 바라보았다. 장안이 있는 방향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 천하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지금의 싸움은 단지 동탁의 생사를 가르는 싸움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하는 싸움이다. 그는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그리고 마침내 연합군이 공식적으로 결성되었다. 각지의 제후들이 앞다투어 깃발을 들고 모여들었다. 그 깃발에는 모두 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다. 동탁을 친다. 이 한 글자는 제후들의 욕심과 불만, 의와 명분을 모두 하나로 묶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연합군 진영이 완성된 날, 수많은 군사들이 끝없 펼쳐진 평원에 가득 자리 잡았다. 붉고 검고 푸른 깃발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하늘을 가릴 듯 솟아 있었고, 병사들의 구령 소리, 말 울음, 무기 부딪히는 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여포의 등장으로 동탁이 더 강해졌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은 오히려 이 연합군이 모임으로써 생겨나고 있었다. 유비의 작은 군대도 그곳에 도착했다. 병사들은 다른 군사들의 크기와 화려함에 놀라기도 했지만 유비는 담담하게 말했다. 유비, 우리는 작지만 의로움은 크다. 이곳에서 우리의 싸움이 천하에 알려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장비는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장비, 저 많은 제후들이 싸우는 판에 우리가 가만히 뒤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형님, 저는 앞장서겠습니다. 관우는 장비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관우, 너무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는 칼은 반드시 빈틈을 만들기 마련이다. 우리는 때가 오면 움직이면 된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여유와 철학이 담겨 있었다. 이날 천하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각지에서 모여든 제후들의 군대가 힘을 하나로 모으며 큰 강이 합쳐 바다로 흐르듯 강한 물결을 만들어냈다. 그 물결이 향하는 곳은 단 하나, 장안이었다. 그리고 그 물결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천하는 이제 반동탁 연합군이라는 이름 아래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상이 흔들리는 소리는 아직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그 흔들림은 이미 땅 아래에서 강력하게 울리고 있었다. 넓은 평원 위로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거쳐가고 있었다. 안개 사이로 깃발의 색이 하나둘 드러났다. 붉은 깃발, 검은 깃발, 푸른 깃발, 각지에서 모여든 제후들의 군대가 펼쳐진 모습은 마치 서로 다른 강줄기가 한데 모여 거대한 강을 이루는 것 같았다. 말 울음과 병사들의 구령,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군마의 발굽이 땅을 두드리는 진동이 뒤섞여 평원 전체가 거대한 북처럼 울리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반동탁 연합군의 본진이었다. 연합군이 처음 집결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군사들의 규모였다. 어느 진영에는 끝이 안 보일 만큼 많은 병사와 말을 거느린 제후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겨우 몇백에 불과한 군세를 이끌고 온 군주도 있었다. 그러나 군사 수와 상관없이 그들 앞에 펄럭이는 깃발에는 공통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동탁을 치자. 이 문장은 어떤 제후에게는 진심이었고 어떤 제후에게는 구호에 불과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힘이 되고 있었다. 원소는 연합군의 맨 위쪽 높은 언덕 위에 진영을 치고 있었다. 그는 이 회합의 주도자답게 가장 중앙에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다. 그의 장막 뒤에는 화려한 깃발과 장식들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수많은 장수들이 줄지어 드나들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 이번 연합군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날릴 사람은 아마도 원소일 것이다. 그 말에는 존경과 시기,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연합군이 집결한 첫날, 원소는 주요 제후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넓은 군막 안에는 각지에서 온 인물들이 둘러앉았다. 공손찬의 눈빛은 북방에서 싸움으로 단련된 사람답게 예리했고 원술의 표정은 늘 그렇듯 어딘가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조조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는 아직 이 자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이미 이곳저곳에서 회자되고 있었다. 동탁을 찌르려다 실패하고 도망쳤다더라. 그래도 한 번 칼을 든 자인이 언젠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은 조조를 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원소는 자리에서 일어나 좌중을 향해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원소. 오늘 이 자리는 서로 다른 땅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우리가 하나의 뜻을 위해 모인 자리요. 우리가 각자의 땅에서 조용히 지키고만 있었다면 동탁이 황제를 바꾸고 도성을 불태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아니, 어쩌면 더 나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요. 그는 말을 이어갔다. 원소. 동탁은 황제를 앞세워 천하를 제 주머니에 넣었고 낙양을 불태우며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돌아간다면 후세 사람들은 우리를 두고 뭐라 하겠습니까? 힘이 있으면서도 칼을 뽑지 못한 겁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원술이 그 말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원술. 말씀은 옳소. 다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무엇하겠소.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앞장서서 싸우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탁의 군세가 강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장안은 요새와 같소. 우리가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시간만 흘려보내면 그는 더 강해질 뿐이요. 원소는 원술의 말이 거슬렸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다. 원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첫걸음을 정하려는 것이요.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누가 이 연합군의 선봉에 서느냐 하는 문제요. 선봉은 가장 위험한 자리지만 가장 먼저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오. 그 말이 떨어지자 군막 안의 공기는 약간 무거워졌다. 누구나 이 자리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선봉에 서겠다라고 말하는 자는 곧 자신의 생명을 걸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만큼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영예이기도 했다. 공손찬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공손찬. 북방에서 말을 타고 싸우며 살아온 나는 칼과 창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소. 내가 이 연합군의 선봉을 맡아 동탁의 기세부터 꺾어 보이겠소. 그는 진심이었다. 북방의 전쟁터를 수없이 경험한 자로서 그는 두려움보다 싸움의 가치를 먼저 떠올렸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만큼 단순하지 않았다. 원술은 공손찬의 말을 듣고 입꼬리를 비웃듯이 올리며 말했다. 원술. 공손찬 공이 북방에서 싸움을 잘했다는 것은 천하에 알려진 사실이요. 하지만 이번 싸움은 단순한 변방의 전투가 아니라 천하의 중심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요. 선봉은 싸움만 잘한다고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요. 명문가의 이름과 천하를 설득할 수 있는 무게가 필요하오. 이 말은 곧 선봉은 원가의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원소는 이 말에 은근한 쾌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가 직접 나서서 선봉을 맡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중심에서 지휘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선봉에 서면 영광과 함께 위험도 커진다. 원소는 그 위험을 다른 이가 맡기를 바랐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 사람은 이름도 군세도 그리 크지 않은 유비였다. 많은 이들이 그를 잘 알지 못했다. 그저 황건의 난 때 약간 공을 세운 작은 장수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 손을 드는 것을 보고 몇몇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유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 군세는 작고 이름도 미약하지만 난세의 의를 위해 칼을 드는데 크고 작음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선봉에 서야 한다면 제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앞에서 먼저 피를 흘린다면 그 뒤를 잇는 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비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관유가 옆에서 팔을 잡고 말없이 말렸다. 이 회의는 그들이 평소에 몸으로 부딪히던 싸움터와는 전혀 다른 자리였다. 여기서는 칼보다 말이 먼저 움직였다. 유비의 말을 들은 제후들 중 많은 이들은 코웃음을 쳤다. 저 초라한 군세로 무슨 선봉을 막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몇몇은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는 명예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먼저 피를 흘리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런 사람을 함부로 비웃을 수는 없었다. 원소는 잠시 유비를 바라보았다. 그에게 유비는 그저 작은 말단 장수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곧게 서 있었다. 원소. 그대의 뜻은 참으로 가상하오. 그러나 선봉은 단지 마음만으로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오. 큰 물결을 가르는 배는 작은 노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듯 우리 연합군의 첫 싸움은 여러 제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오. 우선은 이름이 알려진 큰 군세를 가진 자가 앞에 서고 그 뒤를 다른 이들이 받쳐야 하오. 이 말은 유비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했다. 유비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다. 유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제 군세가 비록 작더라도 앞으로의 싸움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말만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한참 동안 이어졌다. 결국 합의된 것은 이랬다. 연합군의 총지휘는 원소가 맡되 선봉은 공손찬을 비롯한 몇몇 기병 전력을 가진 세력이 번갈아 맡는다. 나머지 제후들은 각자 위치에서 지원하면서 싸움의 경과를 보아 움직인다. 겉으로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각자 다른 셈을 하고 있었다. 이번 싸움에서 어느 정도 공을 세워야 하는가? 누가 먼저 앞에 나가고 누가 뒤에 서야 하는가? 동탁이 무너진 뒤 천하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갈 것인가? 반동탁 연합이라는 이름의 아래에서 동시에 서로를 견제하는 또 하나의 싸움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유비는 군막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의 내내 말로는 의와 명분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이익과 권세의 계산이 더 많이 오갔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난세의 사람의 마음이 모두 깨끗할 수는 없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적어도 나는 내 손에 쥔 칼이 누구를 위해 움직이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관우와 장비가 그의 뒤에서 다가왔다. 장비. 형님, 저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형님이 한 말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작은 군세라도 먼저 피를 흘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지. 입으로만 나라 걱정하는 자들이 무슨 쓸모입니까? 관유. 입으로 걱정하는 자들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들이 말을 해야 군이 움직이고 군이 움직여야 싸움이 시작되니까요. 다만 말과 행동이 함께 움직이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형님은 그 둘을 함께 가지려 하니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보실 것입니다. 유비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유비.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은 칼과 마음뿐이다. 그 두 가지라도 끝까지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들이 다시 제 자리를 찾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의 말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편 연합군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장안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다. 동탁은 장안의 높은 누각 위에서 서쪽과 동쪽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낙양을 떠나오며 불태워 버린 성벽과 거리, 그 불길은 아직도 그의 기억 속에서 생생했다. 그는 그 불길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했다. 낙양은 이미 옛날 이야기다.
이제 이 나라의 심장은 장안이다. 연합군이 아무리 모여도 산으로 둘러싸인 이 도시를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동탁의 주위에는 여포를 비롯한 서량의 맹장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강한 군사력을 자랑했고 장안의 방어선은 탄탄해 보였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지고 있었다. 백성들의 마음이었다. 낙양이 불타고 황제가 바뀌고 도읍이 옮겨지는 과정을 보며 사람들은 천자와 조정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 어차피 누가 위에 앉든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체념이 사람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그 체념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으로는 불길보다 더 뜨겁게 번지는 위험한 감정이었다. 장안에서 연합군의 소식을 들은 날, 동탁은 크게 웃었다. 동탁, 천하의 제후들이 나를 친다고 모여 있다더냐. 좋아, 좋아. 그래야 난 새답지 않겠느냐. 물이 고이면 썩는 법이고 피가 돌지 않으면 몸이 죽는 법이다. 저들이 모여 칼을 들고 흔들어야 내가 내 칼을 어디에 꽂아야 할지 더 잘 알 수 있지. 그의 말에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흥분이 섞여 있었다. 그는 싸움을 좋아했다. 전쟁터의 피와 불, 그 속에서 울리는 비명과 함성은 그의 삶에서 너무도 익숙한 소리였다. 천하의 제후들이 모여 자신을 향해 온다는 소식은 그에게 나의 힘을 온 세상에 보여줄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의 곁에 있던 장수들 중 몇몇은 다르게 생각했다. 이각과 곽사 같은 인물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연합군이 모이는 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다. 저들은 명분을 등에 업고 있으며 우리가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명분을 잃으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동탁의 귀에 이런 말이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이미 목숨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안과 연합군 진영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자신만만한 웃음과 피 흘릴 준비가 되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의와 야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계산이 계속되고 있었다. 연합군의 첫 출정 날, 해는 유난히 밝게 떠올랐다. 수많은 깃발이 동시에 들려 올라가며 바람을 갈랐다.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들이 한꺼번에 울부짖었다. 선봉을 맡은 군대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공손찬의 기병이 앞을 가르고 그 뒤를 다른 제후들의 군대가 따랐다. 유비의 작은 군대도 그 행렬의 한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장비는 창을 어깨에 걸친 채 앞을 바라보며 말했다. 장비, 형님, 드디어 시작이군요.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든 저는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관우는 손에 쥔 장병도를 가만히 쓸어내리며 조용히 대답했다. 관우, 오늘의 싸움은 단지 동탁과 연합군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느 편이 천하의 의를 가졌는지 스스로 증명하는 싸움이지요. 우리가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싸우면 됩니다. 유비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려는 마음이 쓰러지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우리의 뜻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의 말은 아직 이름 없는 장수의 소박한 다짐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시대의 흐름을 조금씩 바꿔놓을 씨앗이 담겨 있었다. 연합군이 처음 모였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모였는데 설마 지겠는가? 평원 가득 늘어선 군막과 깃발, 끝이 보이지 않는 병사들의 줄, 말이 우레처럼 울려 퍼지는 행군 소리. 병기고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창과 칼의 광택을 보고 있으면 누구라도 자신이 거대한 파도 한가운데 서 있다는 느낌을 받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그 파도가 어디로 부딪힐지, 얼마나 높은 벽을 만나 산산이 부서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제대로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합군이 처음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전열을 펼치며 이동을 시작했을 때 대열의 맨 앞에서 먼지와 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것은 선봉대였다. 공손찬의 기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었다. 그들의 말굽은 마치 북을 두드리듯 땅을 때렸고 기수들이 들고 있는 깃발은 긴 꼬리를 늘어뜨린 매처럼 하늘을 가르며 나부꼈다. 병사들 중 일부는 북방에서 여러 차례 전투를 치른 노련한 자들이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이번이 처음으로 큰 싸움에 나가는 젊은 병사들이었다. 그들 중 몇은 속으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생각했다. 이 싸움에서 공을 세우면 나도 집으로 돌아가 이름을 남길 수 있겠지. 또 어떤 이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며 이번 싸움에서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어 올렸다가 곧 억눌러 버렸다. 연합군이 향하고 있는 곳은 산과 골짜기가 어지럽게 이어지는 요충지였다. 길은 자연스럽게 좁아졌다가 넓어지기를 반복했고 양옆으로는 가파른 비탈과 바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곳에서 기병이 전력으로 움직이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을 막고 서 있는 자에게는 소수의 병력으로도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동탁과 그 부하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을 단단한 문처럼 걸어 잠그고 연합군이 가까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합군 진영에서는 탐지병들이 앞뒤로 오가며 동탁의 동태를 살폈다. 이윽고 한 탐지병이 급히 말을 달려 돌아와 보고했다. 앞쪽 협곡 입구에 동탁의 군단이 방어진을 치고 있습니다. 깃발과 갑옷을 보아하니 서량군이 분명하고 그 가운데 특히 화려한 깃발과 갑옷을 입은 장수가 눈에 띕니다. 그 소식은 곧 원소와 공손찬, 다른 제후들에게 전해졌다. 공손찬은 보고를 들은 뒤말 안장을 다시 한번 고쳐매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공손찬. 말로만 듣던 서량의 군사들이 드디어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좋다. 그들이 북방의 바람과 황하의 모래바람을 이겨냈다면 이번에는 우리 기병의 발굽이 어떤지 직접 느껴보게 해주지. 원소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단번에 돌파하자는 공손찬의 제안이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무모함이 다른 제후들 앞에서 공손찬의 이름을 크게 띄울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원소. 공손찬공 성급히 나아갔다가 괜한 손실만 키우지 않도록 하시오. 우리는 동탁의 기세를 살펴야 하고 그가 내세우는 장수들의 실력을 먼저 가늠해야 하오. 처음부터 전군이 달려들 필요는 없소. 공손찬은 원소의 속내를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러나 그 역시 이 싸움에서 물러서고 싶지는 않았다. 공손찬. 그렇다면 먼저 정찰 겸 기습을 해보겠소. 내 기병 중 일부만을 앞세워 적의 위력을 가늠해 보겠소. 만약 우리가 거센 벽을 만나더라도 그 벽의 높이를 알고 나면 다음에는 넘어가는 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오. 결국 공손찬의 일부 기병이 선봉을 막기로 결정되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유비와 그의 군사들은 뒤쪽 언덕에서 그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비. 저렇게 좁은 산길로 말들을 몰아넣는 것이 과연 좋은 생각입니까? 기병의 진짜 힘은 넓은 들판에서 나오는 것인데 저기는 한 사람이 서 있어도 길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좁아 보입니다. 관유. 형세만 보면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때로 맞지 않는 형세를 억지로 돌파해야 할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겁을 먹느냐 하는 것이다. 유비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말했다. 유비. 우리는 아직 뒤에서 지켜보며 배워야 할 때다. 저들이 어떤 방식으로 싸우고
적이 어떤 방식으로 막아서는지 눈에 담아두자. 우리 차례가 왔을 때 이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때는 지금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 공손찬의 기병은 이미 산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먼지와 작은 돌들이 말발굽 아래에서 튀어올랐다. 병사들은 한 손으로 고삐를 잡고 다른 손으로 창이나 칼의 손잡이를 움켜쥔 채 긴장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앞만 보고 달렸다. 그러나 산길을 완전히 돌아 나오기도 전에 상대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협곡의 입구, 바위가 겹겹이 쌓인 높은 절벽 아래에 검고 붉은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칼과 창을 하나같이 들어 올리고 있었다. 그들의 앞줄에는 방패를 든 보병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고 그 뒤로는 활을 든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군사들보다 앞에 한 사람이 홀로 말을 타고 서 있었다. 긴 깃털 장식이 달린 투구, 두툼한 갑옷, 단단한 턱선과 싸움에 길들여진 눈빛. 그는 마치 산을 등지고 선 한 마리 거대한 맹수 같았다. 공손찬의 기병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 장수가 앞으로 말을 한 걸음 내딛었다. 그리고 긴 창을 번쩍 들어 올린 뒤 우레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여포. 누가 감히 이곳을 지나려 하느냐. 내 이름은 여포다. 이 길을 지나려면 먼저 이 여포의 창끝을 견뎌야 할 것이다. 그 목소리는 협곡의 절벽을 타고 메아리쳐 돌아왔다. 공손찬의 기병들 사이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여포라는 이름은 이미 여기저기에서 떠돌고 있었지만 그 이름의 주인을 직접 마주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말로만 듣던 무장의 이름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이제 곧 눈으로 확인하게 될 터였다. 공손찬은 앞줄로 말을 몰았다. 공손찬. 서량의 여포라. 이름은 많이 듣고 있었소. 하지만 이름이 아무리 커도 오늘 이곳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사람이요. 사람의 피는 누구에게서나 같은 색이 나기 마련이요. 여포는 비웃듯 코끝을 한번 올려 보였다. 여포. 말이 많군. 싸움은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내 창을 받아낼 수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말을 이어가도록 하지. 공손찬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을 높이 치켜들고 기병에게 손짓했다. 기병들이 일제히 앞으로 달려들었다. 좁은 산길에서 기병이 속도를 내기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의 기세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먼지와 돌이 하늘로 튀어오르고 말들의 숨소리가 두꺼운 천막을 찢는 소리처럼 거칠게 울렸다. 그러나 여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앞서 있던 방패병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여포. 방패를 들어라. 틈을 내지 마라. 서량군의 방패병들이 방패를 맞붙여 벽처럼 세웠다. 공손찬의 기병이 벽에 부딪히듯 달려들었다. 말과 사람, 창과 방패가 한꺼번에 부딪히는 순간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협곡을 뒤흔들었다. 몇몇 말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고 몇몇 병사는 방패에 막혀 창을 제대로 내지르지 못한 채 균형을 잃고 말에서 떨어졌다. 그때 여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말머리를 적절히 돌려 전장을 가로질렀다. 기병과 보병 사이를 오가며 길게 뻗은 창 끝으로 공손찬의 병사들을 하나씩 찍어 누르듯 쓰러뜨렸다. 창이 날아갈 때마다 적의 갑옷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피가 튀었다. 멀찍이 서 이 광경을 바라보던 연합군의 일부 장수들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다. 한 장수. 저 자가 정말 그 여포란 말인가 말만 들었을 때는 과장된 소문이라 생각했는데 저 움직임을 보니 피가 서늘해지는군. 다른 장수. 저런 장수가 동탁편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불리함은 분명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몸을 사릴 수는 없지 않은가. 공손찬은 자신의 기병이 여포의 창 아래 하나둘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공손찬,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 내가 직접 나서야 한다. 그는 말에 더 힘을 주어 여포 쪽으로 달려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주변 병사들의 시야에서 두 장수는 마치 전장 한가운데 떠있는 두 점처럼 보였다. 창끝과 창끝이, 말발굽과 말발굽이, 눈빛과 눈빛이 서로를 겨누고 있었다. 두 사람의 창이 처음 부딪히는 순간 쇠붙이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공기 전체를 울렸다. 공손찬은 북방 전장에서 수많은 적장들을 상대해온 경험이 있었지만 여포의 힘은 지금까지 상대했던 그 누구와도 달랐다. 팔을 타고 올라오는 충격이 마치 나무를 벼락이 때린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여포. 그 정도 힘으로는 나를 막을 수 없다. 여포는 말머리를 한 번 꺾어 공손찬의 옆을 파고들려 했다. 공손찬은 재빨리 창을 비스듬히 세워 방어했으나 그 순간 다른 서량군 기병이 옆에서 들이닥쳤다. 공손찬은 자신이 여포 한 사람만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포를 축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전장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뒤쪽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유비와 관우, 장비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장비. 저게 사람이요, 짐승이요. 저렇게 말을 몰고 창을 휘두르면서도 숨 한 번 고르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관우. 강한 장수다. 하지만 저 장수가 영원히 말 위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언젠가 말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라도 저 힘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된다. 유비. 강한 적을 보면 두려움이 먼저 드는 것이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언젠가 우리도 저 장수와 마주할 날이 올 것이다. 전투는 계속되었다. 공손찬의 기병은 여러 차례 파도를 이루며 밀려들었고 서량군은 그 파도를 받아내며 다시 밀어냈다. 여포는 전선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자유자재로 말을 몰며 자신에게 덤벼드는 자들을 번번이 쓰러뜨렸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서량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연합군의 사기는 서서히 꺾여갔다. 결국 공손찬은 깊은 상처를 입기 전에 부하들의 만류를 받아들여 후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기병들이 말머리를 돌리기 시작했다. 여포는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지 않았다. 그는 적당한 지점에서 말을 멈추고 연합군이 먼지 속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낮게 웃었다. 여포. 이 정도 군세로 감히 장안을 넘보겠다니 천하의 제후들도 참으로 세상을 얕보는구나. 이 소식은 곧 연합군의 본진으로 전해졌다. 공손찬의 선봉이 서량군과 여포에게 큰 타격을 입고 물러났다. 소식은 정확한 숫자와 상처의 깊이를 말해주지 않았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여포는 소문 그대로의 장수이며 그가 서 있는 전선은 누구에게도 가벼운 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원소는 보고를 받고 얼굴을 굳혔다. 원소. 처음 싸움에서 크게 패하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이라 해야겠지. 하지만 이렇게 계속 정면 돌파만 시도할 수는 없다. 동탁과 여포를 상대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연합군 진영에는 묘한 공기가 흘렀다. 아직 완전히 사기가 꺾인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숫자로만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길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유비와 관우, 장비는 다시 자신의 군막으로 돌아와 무기를 점검했다. 장비. 형님, 우리도 곧 싸움에 나가게 되겠지요? 저는 오늘 여포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관우. 너무 서두르지 마라. 아직은 우리가 나설 차례가 아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을 기억해 두자. 여포의 창 쓰는 습관, 말머리를 돌리는 방향, 서량군이 방패를 세우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무기가 될 것이다. 유비. 그래, 오늘은 우리가 구경꾼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전쟁은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의 패배가 내일의 승리를 부르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 싸우게 될 그날까지 마음을 흐리지 않는 것이다. 여포와 서량군에게 첫 충돌에서 밀려난 뒤 연합군 진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먹구름 같은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날 공손찬의 기병이 후퇴해오는 모습은 결코 전멸한 군대의 몰골은 아니었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자신들이 평원에서 거칠게 달릴 때만 해도 온 천하를 뒤흔들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던 기세는 어느새 사라지고 대신 여포라는 이름이 불러오는 압도적인 공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두려움은 말로 하지 않아도 병사들의 걸음과 표정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군막 사이를 지나는 바람은 마치 그 두려움을 함께 실어 나르는 듯했다. 원소는 자신의 군막 안에서 느지막하게 팔걸이를 두드리며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다. 이대로 물러섰다가는 연합군 전체가 여포의 기세에 눌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다시 공격했다가 더 큰 손실을 보면 그것 또한 내 책임이 되겠지. 원소는 제후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절대로 잃고 싶지 않았다. 그러려면 적절한 명분과 성공적인 지휘가 필요했다. 그 균형을 맞추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때 밖에서 장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조공이 막 도착했습니다. 원소는 놀랐다.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모습을 드러낼 줄은 몰랐다. 그는 손짓하며 말했다. 안으로 들이라 하시오. 잠시 뒤 조조가 군막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한층 날카로워져 있었고 눈빛은 깊숙한 곳까지 피로가 쌓여 있었지만 동시에 그 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었다. 이는 동탁을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온 나라가 자신을 쫓는 도적 취급을 하던 그 시절을 가까스로 뚫고 살아남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원소는 일부러 태연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랫동안 얼굴을 못 보았구려. 듣자 하니 위험한 일을 저질렀다 하더이다. 조조는 고개를 숙였다. 조조. 나라의 근본을 어지럽히는 자를 제거하고자 했으나 제 역량이 부족하여 이를 그르쳤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한치 흔들림 없이 그대로입니다. 동탁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역적이며 지금 그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이 연합군뿐입니다. 늦었지만 다시 합류하고자 왔습니다. 원소는 조조의 실패를 비웃고 싶으면서도 그의 집념과 판단력은 여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원소. 그대의 의기는 가상하오. 늦은 만큼 더 힘써 싸워주시오. 조조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전장을 향해 있었다. 그는 공손찬의 패전을 들은 뒤 곧장 말했다. 조조. 여포가 협곡을 지키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 지형은 말이 움직이기 어렵고 보병이 방패를 밀집해 세우면 무너지기 어렵습니다. 공손찬. 공이 기병으로 돌파하려 한 것은 적의 의도의 정면으로 걸린 셈입니다. 원소는 눈을 좁혔다. 원소. 그렇다면 그대를 비롯해 누가 나서야 하겠소? 조조. 돌파가 목적이 아니라 여포의 기세를 꺾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를 정면에서 상대하는 것이 어렵다면 먼저 그 주변을 흔들어야 합니다. 동탁군은 여포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선에서 물러나면 서량군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원소는 조조의 말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말은 동시에
내가 직접 여포와 맞서겠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다. 원소는 그런 행위를 원치 않았다. 여포를 꺾는 이가 천하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조조여서는 안 된다. 원소가 대답하려는 순간 군막 밖에서 고함이 들렸다. 원소 공,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원소는 안색이 굳어졌다. 들여보내시오. 병사가 뛰어들어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다. 여포가 지금 연합군 본진 가까이까지 나와 도발하고 있습니다. 기병 몇을 이끌고 우리 진영을 한 바퀴 돌며 연합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이의 표정을 한순간에 굳게 만들었다. 여포가 전장에서 승리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연합군의 얼굴을 짓밟고 있다는 뜻이었다. 장비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당장이라도 창을 들고 뛰어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유비와 관우, 장비는 아직 본진의 뒤쪽에서 따로 훈련하며 대기하고 있었다. 대신 원소와 주요, 제후들은 여포의 이 도발에 즉각 대응해야 했다. 원술은 가장 먼저 일어섰다. 원술. 여포 따위가 우리 진영을 기어오르듯 돌아다니도록 두겠소. 지금 바로 나가서 그 자를 백성에게 보여줄 웃음거리로 만들어야 하오. 공손찬은 원술의 말을 비웃듯이 고개를 저었다. 공손찬. 웃음거리는커녕 섣불리 나섰다가 또 당하면 연합군 전체가 조롱거리가 되지. 여포는 지금 우리 분노를 이용해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조조는 침착하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조조. 도발은 흔들리는 마음을 겨누는 칼일 뿐입니다. 지금 나가서 싸우는 것은 여포의 장점만 살려줄 뿐입니다. 그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원소가 물었다. 원소. 무슨 방법이요? 조조. 여포가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전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그의 도발에 말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조용히 포진을 바꾸고 보급로를 정비하고 각 부대 간거리를 조정해 협곡 밖의 넓은 평지로 그를 끌어내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조조는 설명을 이어갔다. 조조. 여포는 말 위에서 싸울 때 가장 강합니다. 하지만 넓은 전장에서는 그가 혼자 움직이는 만큼 우리 또한 넓게 포진해 그를 고립시키기 쉽습니다. 우리는 여포를 깊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상대해야 합니다. 원소는 조조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여포의 도발은 감정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연합군 전체의 리듬을 흐트러뜨리려는 전략이었다.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은 초보나 하는 짓이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조조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원술. 말이야 매끄럽게 흘러가지만 결국 도망치자는 이야기 아닌가. 조조는 눈빛을 단단히 굳히며 말했다. 조조. 도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준비 없는 싸움은 패배를 부르는 법입니다. 여포를 정면에서 상대하고 싶다면 최소한 그가 어떤 지형에서 싸우는지부터 바꿔야 합니다. 원술은 더 말하려다 원소가 손을 내밀어 막았다. 원소. 지금은 감정으로 움직일 때가 아니오. 조조공의 말은 일리가 있소. 우선 군진을 다시 정비하고 협곡 앞의 넓은 평원을 점령하도록 합시다. 여포가 다시 나선다면 그때는 우리가 선택한 자리에서 싸울 수 있을 것이오. 이 결정은 연합군 전체에 전해졌고 곧 군사들은 본진을 재정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깃발 위치를 바꾸고 보급 마차의 줄을 재편하고 각 부대의 전열 간격을 정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준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여포를 맞이하기 위한 첫 번째 발판이었다. 그날 밤 연합군의 진영에는 여전히 먼지 냄새와 피비린내가 남아 있었다. 텐트 사이에서 병사들은 낮의 패배를 이야기하며 술 기운에
의지의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어떤 병사들은 여포의 창끝이 얼마나 빨랐는지 과장하며 떠들었고, 어떤 이들은 이 싸움은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다는 불안한 말을 주고받았다. 유비와 관우, 장비는 군막 박작은 언덕에서 말을 매만지며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다. 장비, 형님, 우리가 나설 때가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저렇게 계속 뒤에서 보기만 하니 속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관우, 조금 더 기다려라. 아직은 전장의 형세가 정해지는 중이다.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한 채 뛰어드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유비, 장비야, 내 조급함은 칼을 빠르게 만들지만 때로는 그 칼이 너를 향하게 한다. 여포는 지금 보여주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그는 우리를 허둥대게 만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싸움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전장을 선택할 때, 그때 움직이면 된다. 장비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하늘에는 달이 밝게 떠 있었고 넓은 평원에는 연합군의 깃발이 줄지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멀리에서는 서량군의 불빛이 점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그 사이 어둠 속에서 여포의 말 울음소리 같은 환청이 들리는 듯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오늘의 도발은 시작에 불과했다. 내일, 아니 어쩌면 다음 순간 여포는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진짜 전면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면전을 맞이하기 전에 연합군은 한 가지를 먼저 해야 했다.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비로소 여포와 동탁을 상대할 수 있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비로소 천하를 되찾을 수 있었다. 여포에게 첫 충돌에서 물러난 뒤 연합군은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숨을 고른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이었다. 실제로는 모든 제후와 장수들이 각자 군막 안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이대로는 절대 여포를 이길 수 없다. 이 사실만큼은 모두가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를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여포가 지키고 있던 협곡 지형은 분명 그의 전투 방식에 최적화된 장소였다. 좁은 길, 산을 등진 포진, 방패와 창을 든 서량군의 단단한 벽, 그리고 여포의 기동력. 그곳에서는 누가 나서도 비슷한 결과를 맞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전장은 바꿀 수 있다. 연합군은 바로 이 점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원소는 다시 주요, 제후들을 불러 모았다.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보다 훨씬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각자의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지만 동시에 패배의 충격을 딛고 일어나려는 의지도 보였다. 원소. 오늘 회의의 목적은 단 하나요. 어떻게 하면 여포를 협곡에서 끌어내어 우리가 유리한 평지에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누가 먼저 의견을 내겠소. 원술은 곧바로 손을 들었다. 원술. 협곡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만 여포도 전술을 아는 장수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그 또한 움직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에게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손찬이 말했다. 공손찬. 그가 우리에게 오게 만들 방법이 단순히 전열을 펼치는 것만은 아닐 것이요. 서량군은 보급이 안정되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소. 우리가 그들의 보급로를 위협하면 여포는 협곡을 떠날 수밖에 없소. 조조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조조. 협곡을 정면으로 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의 시선을 바꾸고 그들의 위치를 변화시키고
그들의 지형적 장점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전장을 통째로 바꾸는 것입니다. 원소. 전장을 바꾼다고? 조조. 그렇습니다. 우리가 협곡밖 넓은 평원에 거대한 진을 치고 포진을 단단히 한다면 서량군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그 자리에서 고립되어 굶어가든가. 둘째, 협곡을 버리고 평지로 내려오든가. 공손찬. 그렇다면 동쪽 평원에 새로운 전장을 만들자는 말이군? 조조. 그렇소. 우리가 원하는 곳에 전장을 만들고 우리가 준비한 지형에서 싸운다면 여포와 서량군은 지금과 같은 이 점을 잃게 될 것이오. 원소는 잠시 생각한 뒤 결정을 내렸다. 원소. 조소. 연합군의 모든 군사들은 즉시 협곡 남쪽의 넓은 평원에 진을 치시오. 깃발을 세우고 말들을 배치하고 전차와 보병을 넓게 늘어뜨려 전장을 만든 후 여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형세를 조성하시오. 원소의 결정은 곧바로 연합군 전체에 퍼졌다. 그날 오후부터 연합군은 협곡에서 멀리 떨어진 평원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발걸음, 말발굽 소리, 보급마차가 굴러가는 소리, 장창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평원 전체를 채웠다. 먼지가 땅에서 일어나 강한 바람에 휘날렸다. 평원에 도착한 연합군은 곧바로 진영을 구축했다. 큰 막사들이 세워졌고 각 제후들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다. 지도와 명령서를 든 장교들은 군사를 배치하며 이곳을 하나의 거대한 전장으로 바꾸고 있었다. 유비와 관우, 장비의 부대도 평원의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장비. 형님, 이곳은 넓어서 마음이 시원합니다. 기병도 움직이기 쉽고 보병도 전열을 펼치기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라면 여포라 해도 우리가 밀릴 것 같지 않습니다. 관우. 여포는 강한 장수다. 하지만 지형이 바뀌면 그도 다시 생각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침착함이다. 유비. 그래, 우리는 지금 여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포가 내려오게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평원은 우리가 선택한 전장이다. 전장에서 중요한 것은 칼이 아니라 마음과 흐름이다. 그들은 군막을 설치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병사들을 재배치하며 다가올 싸움을 대비했다. 한편 산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는 장수가 있었다. 바로 여포였다. 그는 높은 바위 위에서 말고삐를 잡고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연합군의 깃발이 새로운 전장 위에서 줄지어 솟아 있었다. 여포는 이 광경을 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러나 곧 입가에 비웃는 듯한 표정이 스쳤다. 여포. 평원에서 싸우자고. 좋아. 그곳이 너희의 무덤이 될 수도 있지. 하지만 그의 눈빛이 아래로 흐르는 길을 따라 부하들에게 떨어졌다. 여포. 내가 움직이라는 명령이 있기 전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연합군이 어떻게 진을 치는지 끝까지 지켜본다. 부하 장수. 장군, 저들이 보급로를 끊으려 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여포. 그들이 우리 보급로를 건드리기 전에 그들의 숨결을 먼저 끊어놓으면 된다. 여포는 서서히 고삐를 당기며 말을 돌렸다. 여포.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다. 저들이 나를 평원으로 끌어내려 하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된다. 그 대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워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평원의 진을 치는 동안 제후들 사이에서는 다시 다른 긴장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누가 어느 위치에 진을 칠 것인가? 누가 전열의 앞을 맡을 것인가? 누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인가? 모든 것이 힘과 연결되어 있었다. 원소는 당연히 중심의 가장 넓은 자리를 차지했고, 원술은 그 옆 자리를 차지했다.
공손차는 기병의 기동성을 이유로 평원의 바깥쪽을 맡았다. 그러나 이런 대치는 모두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 조조가 유비 쪽을 향해 조용히 다가왔다. 조조, 유비공. 자리는 비록 맨 끝자락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어디에 서느냐가 아니라 싸우는 순간 무엇을 해내느냐입니다. 유비는 조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비. 조조공의 말씀은 늘 마음을 깨우는군요. 저희 군세가 작다 해도 우리의 뜻은 작지 않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저희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조조는 잠시 유비를 응시했다. 조조. 유비공이 가진 예는 언제나 빛나오. 그 의가 언젠가 큰 조류를 만날 때 비로소 물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오. 장비는 조조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장비. 저 사람 왠지 무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말도 참 무섭게 하고. 관유. 입은 날카롭고 머리는 빠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인지 더 지켜보아야 한다. 유비.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합군 안에서는 누가 진짜 벗이 될지, 누가 칼을 겨눌지 아직 알 수 없다. 이틀 뒤 평원에 완성된 연합군의 진영은 마치 도시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다. 병사들의 무기 정렬은 정확했고 기병대는 바람을 가르며 넓게 자리를 잡았다. 보병들은 방패를 닫고 줄을 맞추고 있었고 각 제후의 깃발은 하늘에서 서로의 존재를 과시하듯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연합군 전체는 이제 하나의 커다란 그림이 되었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원소의 깃발이 높이 세워져 있었다. 이날 밤 연합군의 불빛은 하늘을 비출 만큼 밝았다. 병사들은 먼지투성이 옷을 털며 무기를 다시 정리했고 장수들은 집결한 군세를 바라보며 내일의 전투를 떠올렸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평원의 언덕 위에 서서 그 장관을 보고 있었다. 장비. 형님, 보십시오. 저 깃발들, 저 군사들 이런 싸움에 우리가 함께 한다니. 관우. 전쟁의 규모는 크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크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이다. 유비. 그래.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전장의 시작이다. 하지만 아직 진짜 싸움은 시작되지 않았다. 여포를 끌어내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동탁의 기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의 말은 밤바람처럼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연합군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전장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리고 내일 여포는 그 전장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 전장에는 여포도 서량군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파도와 새로운 인물들의 부상이 기다리고 있었다.